안녕하세요. 블록체인 투데이의 돈 되는 핀테크 이야기, 핀테크 여왕 문다연입니다. 오늘도 김영준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핀테크 이야기들 나눠볼게요. 교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아무래도 조금씩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또 스타트업들에게 굉장히 좋게 들릴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나 AI, 핀테크, 다양한 기업들에서 요즘에 스타트업 업계 동향은 어떤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스타트업은 뭐 경기가 좋으면 좋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도 뭔가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세계 경기가 그 좋은 듯도 하고 또 나쁜 듯도 하고 그래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그것만 보면 좋죠. 이제 코인 사업하거나 이러는 사람은 좋은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게 경기가 좋아서 그렇지 않고 오히려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내 돈을 어디다 넣고 이걸 크게 불릴 수 있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그 스타트업이 이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점은 뭐냐면, 빅테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빅테크 기업이라고 그러면 그 IT 분야에서 최강자 사업자들, 뭐 예를 들면 구글, 애플, 뭐 메타, 아마존 이런 곳이잖아요. 잘못하면 그곳하고 충돌이 돼가지고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렇게 뭐 빅테크가 스타트업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아요. 뭐 한국 같으면 뭐 그런 일이 가끔 있는데, 대개는 저 스타트업 괜찮아, 내가 쟤를 M&A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사주게 되면 그 스타트업한테는 굉장히 이제 좋은 좋죠. 일이죠. 근데 지금 핫한 토픽이 뭐 핀테크나 아니면 그 인공지능 또는 그 뭐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거니까, 그런 쪽에서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열심히 이제 그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핀테크나 블록체인 분야를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내가 있지, 좋은 기술로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얘네들이 고객의 돈을 모아가지고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규제 기관이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 핀테크 분야나 블록체인 쪽에서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점을 하나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먼저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수요가 있는 곳을 먼저 발굴을 해야 돼요. 근데 대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하는 거. 네. 특히 그 대학에서 창업하는 사람들, 우리 연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네. 이거 수요가 많을 것 같아. 근데 시장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장이 환영할 그 아이템을 발굴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그러면 시장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사람들이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하는 사람 없어요. 네. 대개 경우에 보면 창업자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딱 알고 보니까 시장에 필요했던 아이템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게 이제 되게 어려운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스타트업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뭐로 결정하느냐 그러면, 그 제품,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유저 베이스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유저 베이스가 탄탄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하고 달리 지금 그 창업할 때 나타나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유저 베이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자를 봐도 좋다. 투자를 하는 거, 초기 투자를요? 그렇지. 이제 초기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초기 투자 받은 것을 전부 적자 메꾸는 데 쓰는 거예요. 리스크를 처음에 지는 거죠. 그렇죠. 리스크를 지고 장래 잘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당장에 물건 팔아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그러면 사업을 못 했어요. 근데 이렇게 유저 베이스 확장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했다. 얘가 언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냐. 그러면 닷컴 버블 뭐 이런 거 나타나고 플랫폼 경제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유저 베이스 확장을 위해서 몇 년간 손해를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탄탄한 투자를 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독점적으로 그 시장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부터 솔루션까지 교수님께서 제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예. 비록 지금 경기가 뭐 너무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스타트업 입장에서 지금 봤을 때 빅테크 기업들의 눈치도 좀 봐야 될 거고요. 금융당국의 시선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수요가 탄탄하게 있는 분야인지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뭐 학생분들 스타트업도 많이 창업을 하시고 또 업계 관계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만큼 좀 성공하는 스타트업들은 이게 다르다는 거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좀 다르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타트업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장이 환영하는 기술이냐,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당장에는 시장에서 환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거나, 물론 이제 그 경우에는 먹으면 크게 먹고, 망하면 빨리 망하는 거죠. 뭐 해봤는데 뭐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빨리 망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첨단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틈새를 메꿔야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CPU고 하나가 메모리였잖아요. 네. 점점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CPU를 막 빠르게 만드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매진을 했어요. 그랬는데 더 이상 CPU를 빨리 만들 수가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공학자하고 인문학자들하고 모아놓고, 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간단한 해법이 나왔어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냐면 CPU를 2개 쓰면 되지. 참 생각보다 답은 항상 단순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온 게 듀얼 코어, 멀티 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용어 자체는 어려운데 발상은 단순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메모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메모리도 이제 이 선폭을 막 줄여야 되거든. 줄이고 줄이는데도 막 계속 줄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막 좁은 길로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시키려고 엄청나게 전기도 많이 쓰고 그래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다가 메모리를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쌓는 거예요. 복층으로.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층이었는데 계속 얘를 쌓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층을 쌓으면 사람도 위아래로 위층 아래층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은 계단이 필요하죠. 네.
근데 계단을 통해서 다니니까 이거 너무 느려. 내가 지금 데이터를 막 이렇게 층으로 쌓은 것은 많이 저장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고 뭐 했는데 그러면 계산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있지 데이터를 꺼냈더니 계단 타고 내려오는 거야. 그럼 그렇게 쌓은 이유가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러면 초고속 엘리베이터 같은 엘리베이터를. 것을 설치하자. 네. 그렇게 해서 그 만들어진 게 요새 말하는 HBM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 할 일이 이제 되게 그 많아지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분야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빠져. 금융업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규제밖에 생각을 안 해요. 혁신적인 생각을 못 해. 못하죠. 그러면 누가 이 혁신의 그 돌파구를 열을 거냐? 세상 경험도 별로 없고, 혈기는 넘치고, 되게 빌 게이츠나 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학 들어갔다가 빨리 중퇴했죠. 중퇴하고 나왔어. 네. 빌 게이츠가 거기 계속 있었으면 교수 되고 창업 못 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온갖 난관을 젊고 아무것도 안 해봤기 때문에 막 좌충우돌해서 이제 그걸 해결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이쪽에서 좀 소개하고 싶은 그 스타트업을 하나 보면 네. 그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네. 그 회사가 있어요. 네, 블록체인 쪽으로 네. 있죠. 블록체인 쪽에서 그 분산 거래소 이것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거래소가 어떻게 분산 거래소가 있냐? 다 중앙 거래소지. 은행도 중앙화돼 있고 네. 증권 거래소도 그렇고 다 이런데 어떻게 분산 거래소를 만들 수 있느냐? 그래 이제 이 거래소를 만든 사람이 그때 이제 20대 초반에 그 헤이든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친구는 거기 그 뉴욕에 있나 그 스토니브룩에서 이제 기계공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지멘스에 입사를 했어요. 근데 한 1년이나 다녔나 하고 거기서 이제 해고가 됐어. 할 일이 없죠. 그런데 자기 친구가 야, 너 그러면 여기 요새 핫한 토픽이 블록체인인데 그때는 막 코인 가격도 막 올라가고 그럴 때잖아요. 2017년이니까. 너 프로그램 좀 해볼래? 그리고 이제 뭐 거기 코딩을 하는데 비탈릭 뷰테린이 제안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 CPMM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너 그것 좀 해볼래? 그래가지고 헤이든 애덤스가 그 해에 해고되고서 몇 달 있다가 10월 달에 창업을 했어요. 그게 유니스왑이지. 근데 이 친구는 뭐 코인 투자도 해서 뭐 돈도 날리고 뭐 해가지고 거의 뭐 쪽박 자기 그 일보 전이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디코노미라고 하는 큰 코인 컨퍼런스가 있대요. 네.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워커힐에 왔어. 근데 그 디코노미 아마 그 입장권이 몇십만 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얼쩡거리다가 비탈릭을 이제 만나고 했죠. 그래서 이 친구가 만든 게 분산 거래소고 그때까지 오더북을 통해서 거래를 했는데 오더북 없이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것을 만들었고 얘는 이제 분산 거래소이니까 규제 기관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 운이 따르려고 물론 이제 비탈릭한테서도 그랜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랜트 받은 게 비탈릭한테 그랜트를 받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랬더니 안드리센 호로비츠나 패러다임이나 이런 크립토 VC들이 거기다 이제 투자를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유니콘이 된 거죠. 내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언젠가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날이 온다. 네.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이 나온다는 건 또 최초의 어떤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주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 보통은 이제 좋은 논문을 쓰고 이제 이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데, 근데 몇 년 전에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꼭 뭐 좋은 논문 쓰고 그래야 노벨상을 받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나는 이제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노벨상을 줘야 된다. 경제학상을. 오. 자, 사토시 나카모토한테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군지 몰라.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거기는 땡. 그러면 비탈릭 뷰테린 스마트 컨트랙도 만들고 그랬어. 거기는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죠. 여기 헤이든 아담스, 우리가 400년간 사용했던 오더북을 안 쓰고 수학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네. 지금까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학적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면 얘도 노벨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새로운 시장을 네. 개척했으니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비탈릭 부테린이나 헤이든 아담스 중에서 이제 좀 노벨 경제학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또 암호화폐 시장에 주는 그런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스왑이라는 블록체인 관련된 분산 거래소까지도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세상을 바꾸는 건 번뜩이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이렇게 나가서 누구한테는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일단 도전하는 자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교수님께서 좀 이 기업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이 있으실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예, 이제 스타트업은 아니고 네.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걸 스타벅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타벅스 커피 기업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스타벅스를 뭘 주목을 하느냐. 일단 스타벅스는 지금까지 이뤄놓은 게 많죠. 네. 예. 아니 한국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다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다방이 글로벌 기업이 된다. 별다방이라고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옛날에 한국에 있었던 이 다방은 전부 다 생계형 가게거든요. 근데 스타벅스가 그 고정관념을 깨고 글로벌 기업을 만든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보면 스타벅스에서 여러 재밌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프트 카드 같은 걸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신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고 싶어? 그러면 돈 미리 예치해 놓고 그리고 그 카드를 가지고 와서 커피 사서 마시면 어때? 이제 이런 걸 했고, 예를 들어서 내 생일이나 이런 때 보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많이 보내요. 쿠폰을 네. 카톡에서 막 보내줘요.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 뭐 15,000원 그 정도인데, 일단 내가 카톡에서 그거 이렇게 한번 내가 누를 때 그 사람 내가 기억을 하고, 또 그거 내가 쓸 때 보면 이 사람이 보낸 거 내가 아직도 안 썼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치되는 돈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그게 2020년 네. 2020년에 4,600만 개의 카드가 팔렸는데 미국에서 그 금액이 126억 달러라는 거예요. 이미 4년 전에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21년에 고객 예치금이 110억 달러. 그러니까 선물 많이 하나 봐요. 그렇죠. 선물을 많이 하고, 난 잘 모르겠어요. 스타벅스
커피빈이나 뭐 이런 데 커피하고 다른지 모르겠어. 근데 사람들은 일단 거기 스타벅스 그 로고가 붙어 있는 컵을 들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글로벌 기업이 되느냐. 그게 그 충성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거. 그 유저 베이스가 이 기업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스타벅스가 어려워지면 그러면 지금까지 확보해놨던 그 부동산, 그 다음에 여기 충성된 고객,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일을 또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스타벅스도 그 부채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고객이 맡긴 돈이 자기 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고객의 돈은 이자가 없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 기프트 카드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뭐 그 흔히 하는 말로 이 종이로 된 상품권은 10% 정도가 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뭐 우리가 휴대폰에다 집어넣고 그러기 때문에 아 휴대폰 잃어버리면 끝장이네. 근데 누가 주워간 사람이 그거 쓰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쓰였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타벅스는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일단은 유저 베이스를 탄탄하게 가지고 있고 그 유저 베이스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펼쳐나갈 수 있을 정도의 로열티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네. 그 기프트 카드에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일단 스타벅스를 우리가 핀테크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핀테크 기업의 최근 스타트업 동향부터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들까지 쏙쏙 뽑아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